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9월 FOMC가 끝났는데요. FOMC가 끝나고 파월의 발언이 있자마자 막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파월 발언과 함께 급락하면서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1.5%가 넘게 떨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파월의 발언과 함께 급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곧바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9월 FOMC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파적이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이거야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었죠. 근데 파월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너무 상회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를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데이터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열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결정은 경제 및 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남겨두면서 무작정 올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인지 연내 금리 전망치가 크게 높아지진 않았는데요. 올해 12월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전날보다 3% 줄었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의견은 반대로 3%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다만 내년 금리 전망치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준 의원들의 금리 전망치인 점도표를 보면 지난 6월에는 내년 말 금리 예상치가 4.5에서 4.75%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5에서 5.25% 사이로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경제와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 6월 1%에서 이번에 2.1%로 올렸고, 내년 성장률은 1.1에서 1.5%로 올렸습니다. 또한 실업률 전망치는 내렸는데요. 올해 실업률은 지난 6월 4.1%에서 3.8%로, 내년 실업률은 4.5%에서 4.1%로 크게 낮췄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3.8%니까 올해는 더 이상 고용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년까지도 여전히 고용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렇게 경제가 강하고 고용도 강하니 당연히 물가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목표 인플레이션을 초과한 상태에서 경제와 고용이 모두 튼튼한데 굳이 금리를 일찍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준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꼭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있었던 은행 위기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죠. 불과 얼마 전에도 여러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대량으로 강등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은행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까지 압박을 주면서 실업률은 언제든 한순간에 급등할 수 있고, 경기 침체 역시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는 얼마든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전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연준은 몇 번이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라며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잡았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이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괜찮다, 금리 안 내릴 거다 고집하다가 한순간에 경기 침체가 오며 실업률이 폭등하면 또 우리가 잘못했다 번복하는 사태를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여전히 데이터를 중시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앞으로의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경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표준 시나리오를 예상하면 됩니다. 그 표준 시나리오란 이렇습니다. 물가는 올해 말까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비가 크게 하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4.2%인 근원 PCE 물가는 연말까지 3.5% 전후로 하락하고, 내년 말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로
거의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에서도 이미 내년 말 근원 물가가 2%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보다는 금리가 더 빠르게 내릴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년 말 금리 예측치도 4.7% 정도로 5.1% 정도인 연준의 생각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이거는 선물 시장에서 실제 투자한 데이터, 그러니까 파월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돈을 어디에 걸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베팅을 했을까요? 심지어 연준이 당장 오늘 매파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라서 일부러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반대 의견에 베팅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원 물가가 목표 인플레이션 근처로 하락할 것과 경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연준의 말보다는 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에 베팅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역시 급등했지만 이것은 단기적 리스크가 증가한 점을 반영한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반응인 것이죠. 트레이더라면 물론 이런 단기적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변동성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그래야 할까요?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기업 가치를 목표로 삼아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1, 2년 정도의 금리 정책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비전은 최소 수년은 멀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게는 경기 사이클을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도 뛰어넘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기 예측이나 금리 예측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금리가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4%까지 떨어질지 4.5%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5%까지밖에 안 떨어질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물가와 금리가 내리는 속도에 맞춰서 시장의 상승 속도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는 정점을 지나고 있고 물가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딱 1년간 줄였던 통화량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이미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가 더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느린 게 더 좋겠죠. 그래야 한 달이라도 더 많이 싼 가격에서 사모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상승 흐름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1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오른 대가가 작년과 같은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방향은 이미 바뀌었으니 천천히 가는 게 더 오래 그리고 멀리 가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미래입니다. 걱정은 놓아두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여전히 훌륭한 냉치산 같은 자산인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보장된 미래는 가까이에 와 있을 것입니다.